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지내셨던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은? 저희가 정치권 이슈를 토론하기 때문에 원래는 뜬 인물, 진 인물 모두 정치권 인사를 꼽아야 맞는데요. 이번 주는 아주 예외적으로 뜬 인물, 진 인물 모두 비정치인을 꼽아봤습니다. 누구요? 노소영 관장입니다. 방금도 열심히 그 얘기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장안의 화제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워낙에 이 1조 3,808억 원이라는 숫자가 압도적이라서요. 예외적으로 비정치인을 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아까도 우리 권혁중 평론가라 얘기했는데 정치 쟁점이 될 수도 있대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노태우 비자금 300억을 법원이 인정한 거 아니냐. 그걸 종잣돈으로 SK그룹이 이렇게 큰 거라고 하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럼 그 비자금 어떻게 국고를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 노태우 전 대통령 뭐 최종현 전 회장 다 사망했으니까 또 법 공소시효도 다 지나고 했으니까 다만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가능하다. 국민의힘 민주당 특별법 고려하고 있습니까? 아직 모르죠. 고려한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말씀대로 시효가 지났고 공소권 없음으로 관련자들이 다 돌아가신 상황인데 이 수익을 그러면 노소영 관장이 받는 거 아니냐. 비자금은 기본적으로 불법 자금이잖아요. 예, 그것의 수익을 개인이 얻는다. 그렇죠. 그렇게 논리 귀결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결론이 그대로 된다면 이 비자금이라는 게 300억 원, 그것도 30년 전에 그 정도 돈이라는 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라는 여론이 당연하지만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있죠. 그러면 정치권에서도 검토하겠네요. 문제는 이제 공소시효가 다 지났고 특별법을 만들면 소멸시효도 지났고 특별법을 만들어도 이건 뭐 진정서구입법으로 위헌이 될 가능성이 위헌될 있어서 가능성도 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는 소송이 뜬금없이 그 비자금 이슈를 소환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전대미문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겠지만 금주의 가장 뜬 인물인 것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도 꽤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 후에는 아마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 같다. 네. 그 정도로 보고요. 장윤미 변호사 뜬 인물? 저는 국민의힘의 유이동 의원, 이제 전 의원이 되셨는데요. 일단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커밍아웃을 하신 5명의 의원들이 있으셨는데 유이동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면 반대표를 본인의 정치적으로는 어떻게든 좀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 소신을 관철하게 됐냐라고 했더니 본인은 잃는 것보다 국민의힘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해서 찬성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그 발언 그대로 일단 지금 국면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수처를 통해서든 아니면 박정훈 대령의 지금 항명죄 그 관련 공판에 현출되는 증거들을 통해서든 종합해서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사실 표단 속에는 성공했지만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성공인지 미지수다 이런 기사 내용을 봤는데 저는 정치적인 성공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표단 속은 했지만요. 그래서 유이동 의원이 그 어떤 가치를 좀 보여주신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최상병 특검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금주의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 아까 연장선상에서 금주의 진인물을 본래는 이제 최태원 SK 회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각설하고 이번 주 정치권의 진인물은 아무래도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서울고검장까지 역임을 한 이제 검사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새로 발의를 했는데 그 특검법에 듣도 보도 못한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있는가 하면은 특별검사가 영장 전담 판사를 고를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법안을 보고 이제 법조계 인사들에게 물어봤더니 언론에서 이게 정말 이성윤 의원이 법조인 출신 발의한 것이 맞느냐. 어떻게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이런 형태의 특검법이 가능하냐라는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언론에서 그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판사를 고른다. 왜냐하면 중앙지방법원에서 아무래도 언론 주목도가 높거나 정치인 관련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 3-4분이 약간 복불복으로 이제 배당이 되는 건데요. 그날에 어쨌든 그 근무자로 통해서 그래서 뭐 성향이 어떠냐, 고향이 어떠냐 이러는데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요. 그거는 그냥 룰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재판을 받는 당사자 지위가 검찰한테도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공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 실질이란 단계를 넘어야 되는 건데 사실 입맛대로 이를테면 영장 발부율이 높은 판사를 선호하겠죠. 그럼 그게 사법정에 맞는 방향인지는 상당히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입법까지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그럼 협상 카드로 넣어놓은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좀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아니, 나중엔 빼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항의 내용이 너무 듣도 보도 못할 정도로 과도해서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여러 특검법들은 정치 공세이자 정략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네. 금주의 진인물 장윤미 변호사. 제가 상당히 이번 주는 여러 인물 중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뭐 본인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한 개헌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바로잡은 부분이 상당히 좀 정치적인 선택으로서는 아쉬웠다라고 해서 좀 꼽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더 2주의 진인물로 꼽은 건 아무래도 지지율입니다. 너무 이 부분은 최저치가 또 나왔죠. 최저치가 나왔죠. 임기 이후 최저치고요. 일부에선 이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태블릿 PC 발견됐을 때 그게 막 논란이 됐을 때 수치와 좀 비등비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취재 내용을 보더라도 20%대면 일단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10% 지금 20% 너무 초반대여서 다음 주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10% 후반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겁니다. 60대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서울도 많이 급락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동력을 다시 한번 받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방향 전환은 뭐 너무나 필수고요.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 변수가 이렇게 급락했을까? 아마 이야기 나누겠지만 최상병 특검을 거부한 부분이 불리하게, 그러니까 좋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지지율 급락, 그 대통령실도 초비상 뭐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오던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참 엄청난 걱정거리죠. 그렇죠. 많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고요. 이건 당연히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민심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한국갤럽 조사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공표사항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국갤럽이 실시한 자체 조사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3% 추가 하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 모두 이 부분 굉장히 무겁게 여겨야 되고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어차피 말씀 나눌 것 같습니다만 바로 얘기하죠.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는 정무적인 해결책을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연일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장관과 뭐 몇십 몇 분의 통화, 몇십 몇 분의 통화, 뭐 장관은 사령관과 몇십 몇 분의 통화,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여태까지 가만히 있던 대통령실도 그 통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이제 또 해명성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점점 꼬여서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오히려 느낌이 그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거짓말이라고 느끼게끔 이종석 전 장관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번에 논란이 된 게 아닌데 대통령과 통화했냐.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 경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랬을 때 이종석 전 장관이요. 국방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죠. 두 번, 세 번 물어요. 그것도 국민의힘 의원이 물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규 의원이 이제 질의를 던지니까 그런 적 없다. 심지어는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내가 우크라이나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통화 내역 확보를 봤더니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내역은 있습니다. 그게 거짓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일부 국민의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국무위원이랑 대통령이 통화하는 게 무슨 문제냐. 업무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왜 거짓을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분위기 쇄신을 하면서 대통령이 화를 낸 게 무슨 문제냐. 경로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 경로 자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한 것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전화 내지는 경로를
어떤 변수로 해서 이상한 정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미 경찰로 넘어간 이런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가져옵니다. 국방부가 가져오는 그 과정에 아무 권한이 없는 공직기관 비서관은 이걸 가져올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안보와는 무관한 업무인데 그 통화를 막 여러 차례 하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은 검찰 출신입니다.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참모인 거죠.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대통령이 3번 전화를 하는 이 일련의 과정 중에는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이 돼요. 급작스럽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미 해명에서 꼬여버렸다.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데 사법적인 문제와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이게 죄가 되는지에 좀 많은 의문이 있어요. 예. 일단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고 더더군다나 어떤 직권이 있어야 그다음에 남용도 성립을 하는 거고 어떤 부적절한 일이라고 해서 그게 다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법리가 까다롭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관계를 너무 앞서가서 단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8월 2일 당일의 통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이종섭 국방장관은 아까 조금 전에 장 변호사님께서 우크라이나라고 하셨는데 우즈베키스탄 말씀하신 우즈베키스탄, 거겠죠. 네.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는데 그냥 출장을 간 게 아니었고요. 8월 1일 당일에는 전날에는 그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을 만났고 8월 2일에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통화하면서 상대 국가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어떤 사안에 대한 압력이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자꾸 법적으로 죄가 안 된다 혹은 뭐 사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그 잣대만 가지고 가면은요 계속 낮은 지지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그리고 몇 달째 이 최상병 특검법 사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게 꼬이고 꼬여서 진흙탕으로 간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정확히는 대통령께서 이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어떠한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은 뭐 대통령의 군정권이나 군령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뭔가 하여튼 소상하게 국민들께 이 문제를 풀어놓아서 국민들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 진실 게임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사실관계 팩트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투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민심의 법정에서는 승리하기 어려워요. 국민들은 법률가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그 정부와 여당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쓴소리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지 않을 수가 그런데 없습니다. 그게 쓴소리라고 표현하셨지만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어서 나는 당시 이러이러한 보고를 받고 이러이러한 지시를 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랬어요 하고 지나갈까요? 지금은 그런 국면은 끝난 거죠. 그게 좀 걱정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계속 그 회피만 했을 적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데칼코마니처럼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피해가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기본 전제고 그래서 지금 송 변호사가 언급하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뭐 유력한 카드처럼 보이긴 하지만 직접 설명한다고 민심이 돌아서겠느냐 이건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고 계속 회피하고 있으면 회피 안 하고 예. 직접 설명만으로 안 되면 특검을 받아버려야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 그런데 아닐까요? 그 특검은 여권의 입장에서도 그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누차에 대해서 그럼 수정안을 내든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야당은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싶으면 정말로 특검을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면은 중립적인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상설특검으로 결의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 그거 하면 대통령이 제1요구권 행사를 못해요. 그럼 법률안이 아니고 결의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 안을 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의견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시라고 또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의원이 됐죠. 수정안이라도 내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건 없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수정안 내진 않고 이제 독소 조항이 많다 이러면서 좀 비토를 하고 특검의 그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정무적인 해결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야당도 이걸 계속
민주당이나 조국혁 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특검을 예, 고집을 한다면 예. 그것은 사법적으로 어떤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결론을 내서 그 결론을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뭐 탄핵이라든가 임기 단축이라든가 예. 이런 것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정치 공세의 성격이라는 비판을 여전히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고 예를 들면은 최상병 사건의 수사 과정을 규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은 우리나라에 이미 10년 전에 마련되어 있는 상설특검 같은 중립적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한다든가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공수처가 지금 수사 의지는 굉장히 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기다려본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 오후 3시에 또 민주당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국회가 임기 만료되기 전에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의 그 장외 집회를 했을 때 장외 집회가 계속 이어질까요? 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차피 거부권 하고 나면 국회 임기도 끝나고 당분간은 다 장외 집회할 무슨 뭐 명분이나 뭐가 없을 거다라고들 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또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민주당도 딱 이 그동안 며칠 동안 흘러온 과정을 보니까 국민들이 대단히 화났겠는데? 라고 하는 그 기본적 정치 판단이 섰기 때문이고 국민들이 굉장히 화났겠는데? 아니 화났겠는데 정도가 아니라 이거 확실히 대통령이 잘못했네 라는 인식이 느껴질 만큼 통화 기록 내역 등등이 최근 며칠에 밝혀진 거는 분명히 국민의힘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국면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외 집회는요. 야당이 192석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막강한 입법 권력을 그런 방향으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야당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상설특검 할 수 있어요.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송 변호사님 제가 장외 집회가 바람직하다는 표현 쓴 게 한 게 아니 아니고 지금 이 장외 집회는 야당도 장외 집회하면 비판이 있다는 걸 알지만 막 하는 이유가 이 국민들이 굉장히 이거 상당히 지금 이게 동요됐겠는데? 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한다는 거죠. 국민 여론을 믿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런 짚어주신 판단이 대로 있는 거죠. 거대 야당이 됐기 때문에 당 밖으로 나가거나 의회 밖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요. 그런데 거부권 정국이 전혀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분위기 반등이나 이렇게 되지 않았구나.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구나. 제가 또 놀랬던 것은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자마자 모든 언론에서 더 취재를 강도 높게 하더라고요. 예. 전 언론이 단독을 달고 굉장히 쏟아지듯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기록 이런 게 막 나오는 예,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산발적으로 사실관계가 퍼즐처럼 되면서 대통령의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야당으로서는 당연하지만 전국 주도권을 갖고 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어떻게 되면 계기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그렇다면 국민적인 어떤 정당성도 없다라고 그냥 평가절하될 것이냐. 그렇다고 판단도 내릴 수 없던 국면이라는 거죠. 예. 참 제가 말씀드리려고 예, 했던 예. 포인트는 그 장외 집회가요. 자발적인 장외 집회 참석보다는 야권의 진영 동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192석이나 가지고 있으면 하다못해 상설특검을 결의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져가겠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원구성을 한다면 법사위에서 바로 결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올리면은 이 상설특검 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데 계속 장외로 나가서 진영 동원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인가? 국민들께서 화가 나 계시면은 행정 권력이든 입법 권력이든 그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정치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그 분노를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땔감으로 이용을 한다고 예. 하면 그것은 성숙한 정치가 아니죠. 저는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가 빨리 이 저출생 대책 뭐 이런 등등으로 빨리 좀 옮겨갔으면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런데 국민 정서가 자꾸만 싸움을 부추기는 식으로 이렇게 좀 변해가고 있으면 또 야당 입장에서는 싸울 거리가 엄청나게 생겼는데 안 싸울 수도 있고 없고 뭐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오히려 걱정이거든요. 제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내고 또 이제 딱 밀어붙이기로 하면 또 거부권하고 아니면 뭐 재표결에서 또 통과돼 버리든지 뭐 이러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탄핵 얘기 막 나오고 이건 결코 우리 정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이 국면을 좀 엄중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해서. 그래서 저는 양쪽에다 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무적인 해결책을 고안을 하고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예. 국회는 그 특검 법안을 지금 더 매운 맛으로 내놨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특검 후보 2명을 이제는 대한변협을 거치지도 않아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되고 임명하지 않으면은 두 사람 중에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아주 독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것이 없고 예. 예를 들면 정말로 공수처를 못 믿겠다. 민주당이 만들었지만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설특검 같은 거 결의해서 예, 실행하면 예, 됩니다. 그렇게 예. 해서 입법 권력을 바르게 쓰고 좀 장외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양쪽에 드립니다. 네. 1시 35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요. 이현 씨. 네, 고속도로 지방 쪽의 정체는 계속 풀려가는 추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경기권의 정체는 다 풀렸습니다. 지금은 충청권에서 구간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목천에서 옥산 분기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또 옥산 휴게소 부근에 어려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주감 휴게소 부근에서 막히다가 대전터널에서 비룡 분기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승용차 여러 대가 부딪혔고요. 죽전 휴게소 부근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가신다면 일찍 부근 주의해서 운전을 하셔야겠는데요. 1차로가 사고 때문에 막히면서 2km 구간 지나기 무척 답답해졌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또 한강대교를 지나서는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기 때문에 여의 하류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지내셨던 성룡훈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한마디, 누구 입에서 나온 어떤 말. 네, 성룡훈 변호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했다고 지금 전언이 되고 있는 말이죠. 부인하지 않는 거 보니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 가수 김은국 씨하고 어제 그저께죠. 이제 저녁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라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등판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즉 대통령실이나 정부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또 맞설 것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맞서 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흘러갈 방향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서 이번 주에 핫한 한마디 꼽아봤습니다.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싸움도 할 줄 안다. 할 말은 한다는 건 대통령과 정부한테 할 말을 한다고 싸움은 야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대통령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할 말을 해야죠. 할 말 하다 보면 싸우겠죠? 싸울 채비를 하고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사실상은요. 네, 공개된 예. 일부러 이런 발언이 공개되도록 하는 거 보면 예. 그런 각결심을 한 것 같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싸움의 대상은 이미 뭐 야당이랑 싸운다는 건 전제죠. 그냥 기본 옵션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예. 이제는 이제 대통령과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지가 정말 관심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정치적 딜레마인 게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어요. 어쨌든 실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각을 세웠을 때 본인이 다치는 것도 염두는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도 뭐 정치권에서는 여러 시나리오 이제 등판한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여러 예. 전망이 나오지만 결국 본인도 내상을 대통령과 정말 각을 세게 세우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어떤 선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아주 골치 아프게 됐어요.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좀 갈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싸움의 대상은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은 아닐 거다 생각됩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장유미 변호사는 금주의 한마디. 아니 저는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조금 놀라서 꼽아왔습니다.
그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이제 워크숍을 가졌죠. 그 자리에 대통령이 좀 이례적으로 매년 이제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오늘 저녁은 맥주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욕 좀 먹겠습니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날은 사망한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었다는 건 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군 상황 좋지 않죠. 이제 사망 사건으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계속해서 이제 훈련병 사망 사고가 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군 통수권자이시고 그리고 지금 지지율 좋지 않습니다. 국민 민심 차가워요. 그런데 이 연찬에 물론 축하하는 자리인 거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신 분들 얼마나 지금 많은 또 이런 뭐 희망 이런 부분이 있으시겠어요. 격려하는 자리였던 걸 감안하더라도 왜 참모들이 술을 안 놨겠습니까? 술하면 연상되는 그 대통령과 관련한 부정적인 이미지들 좋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욕을 감내하고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술 한 잔씩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어퍼컷 세러머니를 하고 저는 솔직히 더 놀랐던 거는요. 기사를 보는데 그 사진의 제공처가 대통령실이더라고요. 지금 어퍼컷 세레머니는요. 일단 한 정파의 후보로서 했던 겁니다. 대단히 저는 부적절한 어떤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만 왜냐하면 주먹을 올리는 그런 모양새니까요. 근데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격려의 의미로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제공했더라고요. 아 부적절하고 참모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 하는지 제대로 보좌 한다면 대통령이 그 말씀을 새겨는 듣고 계시는지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겠죠. 아무래도 당선인들과 함께하는 자리고 또 당선되신 분들은 축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제스처를 하신 것인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훈련병 연결식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그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행보 하나하나는 항상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과거 우리 정치권의 사례도 보면은 그 2020년 2월에 코로나 첫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봉준호 감독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파한대소하는 사진이 언론에 릴리즈가 돼서 그날 아주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습니다.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다 놀라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마당에 아주 파한대소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뭐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사진을 배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그런 과거 사례들을 잘 새겨서라도 더 세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 일부 야당 의원들이 특히 조국혁신당 중심으로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이렇게 버립니다. 써붙여서 밖에 내놓고 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기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죠? 이건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요. 대통령에 대한 정책과 노선 반대할 수 있죠. 정책 운영 방향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예우상 주고받는 것까지 버립니다라고 해서 사실상 모멸감과 모욕을 하는 건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좀 온당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조국혁신당 의원들이죠. 그 정치적 예양의 의미를 좀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그런 그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이제 임기가 개시되면 축하난을 보내고 하는 것들은 다 국민이 선출한 국민 대표로서의 존중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난을 갖다 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국민 대표로서의 존중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나도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정치의 기본적인 룰을 깨는 거고 결국은 그것은 선출해준 국민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자, 두 분 다 그 이제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고 네. 정치권에 오래간만에 이제 그 정책 쟁점이 좀 등장한 게 민주당 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뭐 일부 의원의 발언이더니 이제는 공식 검토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는 검토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 갖고도 이제 노선이 좀 달라서 왜 민주당이 당헌당규에서 표방하고 있는 서민정당에 반하는 정책을 하려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있지만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종부세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재산세라는 걸 국민들이 내시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는 부동산 보유
보유자들한테 부과하는 건데 일단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정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번번이 이게 위헌 아니냐라고 올라갔을 때 최근에도 법제 자체는 합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관련해서 들여다볼 때는 1가구 1주택자는 부동산 투기하는 거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실거주를 하신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 투기라는 억제책과 관련했을 때 효율적인 어떤 정책 입안 방식이냐의 물음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질이 불가피하다라는 문제의식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히 지도부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마용성 라인과 관련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포, 용산, 성동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다소 강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또 선거 치러보신 분들 보고 지방선거와 뭐 지금 총선까지 지지율 추이 같은 걸 보면 다소 하락세입니다. 예. 거기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게 하락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마용성의 어떤 유권자들의 표심도 민주당이 좀 견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선택, 전략적인 선택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해서요. 네. 저 스튜디오를 나가면 한번 악수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편으로 제가 좀 무서운 게요. 아, 민주당이 이렇게 정말 중도 확장을 작심하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두려울 정도입니다. 팩트를 좀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그 전체 1년 국세 수입이 344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1년 예산이 656조고요. 그중에서 국세가 344조인데 이 중에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기준으로 1년에 4조 6천억 원 정도예요. 그중에서 그런데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는요. 놀랍게도 905억 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 1,000억 원이 안 돼요.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은 사실은 부자 감세하고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선제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강성당원들이 특히나 고민정 최고위원 페이스북 같은 데는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한 험한 말들을 하면서 아주 용단 폭격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주당이 기왕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도입을 하기로 실천을 하기로 했으면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팩트에 근거해서 당원과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정치인의 실력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직 검토가 안 끝났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아마 그 당원들과 관련해서도 좀 의견 수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결과 어떤 결론이 나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당원들을 설득하고 하는 것들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겁니다. 네. 아무튼 오래간만에 이런 그 정책 쟁점이 떠오르니까 또 이제는 국민의힘 쪽에서 반갑다. 아예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부분도 다시 하자. 상속증여세도 다시 하자. 막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어떤 정책 쟁점이 좀 화두의 중심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어떤 바람도 한마디 덧붙여드리고 갑자기 지구당 부활론이 막 나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지구당 부활론이 뭐 이번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물론 계속 있었던 얘기긴 합니다만 이번에 또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당이 전당대회가 있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당 내의 유력 인사들 간에도 지금 의견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지구당 문제는요. 20년 전에는 폐지하는 게 정치 개혁이었던 게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돈 먹는 하마로 지목이 돼서 폐지가 됐는데 문제는 지구당이 폐지가 됐다고 해서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지구당과 유사한 조직이 없냐 하면 다 있어요. 당원협의회 뭐 지역위원회 같은 명칭으로 있고 그런 것들이 사무실을 두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법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광역의원 기초원 합동사무실 같은 형태로 지역에 사무실 내고 그건 합법이니까요. 후원회 사무실. 뭐 후원회는 이제 국회의원만 둘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원외위원장들은 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는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외위원장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굉장히 현실 정치에서 어드밴티지가 많아요. 지역에 큰 간판을 걸어놓고 사무실 다 합법적으로 낼 수 있고 반면에 지구당 유사 조직이 사무실 내는 거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의원 합동사무실 같은 형태로 내거나 혹은 뭐 본인이 변호사나 회계사면 자기 이름이 들어간 사무실 내거나 그렇게 하는데 다 지금 일종의 편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양성화하고 합법화해서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들 간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게 오히려 정치 개혁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전당대회 나가면 그 원외 그 당협 위원장들이 워낙 많으니까 국민의힘에 그 사람들 지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중 포석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고요. 원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죠. 원내는 의정보고서 내고 홍보하고 현수막 걸고 후원에 항시 가동하는데 원내 인사들은 사무실도 못 내고 본인이 뭐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이제 선거 치르는 또 원내 인사들 보면 당원 명부조차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법이 사실 뭐 폐지되고 지구당 없앨 때 오세훈법 이랬었잖아요. 그랬죠. 이게 오세훈 시장의 어떤 성과 같은 거거든요. 시그니처 정책이었던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뭐 직격까지는 아니어도 애둘러서 조금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좀 여론 환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원내에 지분이 뭐 엄청 많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뭐 장동혁 사무총장 하셨던 그렇죠. 의원분 그 정도인 것 같아서 원내에서는 천목회라고 해서 계속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엄호하고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원외 인사들의 수건에 대해 내가 이 부분을 한번 관철시켜보겠다. 그러니까 여러 정치적으로는 전혀 잃을 게 없는 그런 의제를 좀 쏘아올린 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원외 인사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구당을 부활시켜 놓으면 원외 인사 중에서도 또 지구당을 책임진 사람에게 특혜가 된다. 다른 원외 인사들 도전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형평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당 민주화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을 다 중앙에서 조강특위에서 선정해가지고 결국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기적으로 경선을 한다든가 뭐 2년에 한 번씩 그런 거를 제도화하면은 정당 민주화를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구당 위원장이 아닌 원외 정치인과 지구당 위원장인 정치인 간에 이제 차등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원외 정치인들에게 뭐 소액이지만 일정한 수준까지, 그러니까 많이는 말고 소액의 정치 후원금을 그 줄 수 있는 통로를 합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회계 감사를 해서 그걸로 균형을 맞추면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원외 인사들 간에도 좀 차등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많이는 못 해봤는데요. 지구당 위원장의 권력화가 그렇죠. 되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선거 치러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원내에서 그러면 후원에 상시 가동해도 후원하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어쨌든 자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정치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냐라는 또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는 저도 상당히 좀 그 수긍은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냥 불속 지구당 부활 요거 하나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만약 손대려면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좀 손봐야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고요. 6월 7일 그냥 바로 모든 상임위원장 투표로 뽑습니까? 일단 협의로 마무리되는 게 제일 일환이겠죠. 최선일 텐데. 이재명 대표는 법대로 하자. 예, 지금 그런 기류가 강하고 협의로 정부 여당 하긴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 예, 뭐 이러잖아요. 법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그렇게 직격을 했는데 사실 의석수를 많이 차지를 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투표, 가결 이런 요건이 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 시발점부터 협의 없이 협치 없이 가는 부분에 대한 국민분들의 좀 불편한 시선도 있을 거니까 끝까지 좀 협치의 노력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7일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날짜가 공교롭게도 6월 7일이에요. 그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어떤 그 원구성 밀어붙이기에 대한 정치적 동력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점이 6월 7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법에 정해져 있는 날짜예요. 아니 법에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 국회가 여태까지 그 날짜 지켜서 원구성을 한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그렇습니다. 다음 주 만나기 전이라서 제가 마지막에 언급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국민의힘의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의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헤이 듣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Hey, no vayas presumir